오늘의 스타 젊음의 우상 조용필. 역사의 고비마다 함께한 한국. 부산항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연락선 몇 층만이 드나들던 항구가 이제는 5만 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수시로 입출항하는 거대 항만으로 변모했습니다. 수많은 출항을 통해 뜨거운 오늘을 만든 부산항. 그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전쟁, 그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었습니다. 무한도와 장수와 hunam과 민방어를 몰아가지고 사방으로 들어오는. 한국전쟁 당시 부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작진은 오랜 추적 끝에 귀한 영상 하나를 찾았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위원이 한 5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53년과 54년 사이에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1953년 부산항의 모습이 컬러로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부산역 일대에 모인 유엔군도 보입니다. 아직 전쟁의 기운이 가시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시가 행진 도열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항 일대와 도시의 풍경이 담긴 희귀 영상. 이 자료는 KBS가 최초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부산항은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오롯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부산항은 어떤 모습이었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부산항은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한국전쟁 당시의 부산항을 복원해 봤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산항은 부두와 철로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항구엔 유엔군과 구호물자가 가득한데요. 한때 일본 제국의 색이 가득했던 항구엔 유엔군이 붐비는 모습을 보니 항구만큼 시대를 그대로 깨는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항구의 4개 부두엔 20척이 넘는 배가 정박할 수 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군함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야, 크기가 어마어마하군요. 세계 각국의 지원군이 부산항 일부두로 속속 도착했습니다. 그 수가 2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부두 인근엔 유엔군 사령부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일부두는 그야말로 유엔군의 입항과 전쟁을 지휘하는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군용물자에 이어 구호물자도 들어왔습니다. 당시 유엔군 긴급 전시 보호 계획이 시행되면서 피난민의 의식주를 위한 구호 물품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구호물자의 최대 90% 정도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부산항은 생명의 항구였습니다. 당시 부산항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피난민 김재복 씨입니다. 똑같아요. 마지막하고 그때는 뭐 모든 1부도 2부도 3부도 4부도 모두가 다 이런 창고로 이제 꽉 찼지. 그래가지고 차들 이제 뭐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물건 싣고 나가고 이제 주야를 2교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12시간 근무해요. 12시간 근무하면서 추운 겨울에도 참. 부산항으로 들어온 물자는 일부들을 거쳐 한반도의 다른 전쟁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항구는 구호의 거점이기도 했죠.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생기면서 약 4억 6천만 달러의 구호 물자가 부두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흔적은 일부대의 창고. 김재복 씨는 부산항을 피난민을 살린 고마운 부두로 기억합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부두에 일하는 그 직장밖에 주로 없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부두 이제 그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주로 식량 개통 군인들 먹는 깡통, 간지며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주로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설탕, 밀가루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인 위치로서 부산항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고 이 부산항을 통해서 모든 군사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이 구호와 관련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아무리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연결이 되지 않는데 부산항은 그런 보급 역할들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한국 전쟁 당시에 그 피난민뿐만 아니라 이 국가를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죠. 전쟁의 표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전후 복구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의 과제가 됐는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였습니다. 1961년 12월 어느 날 차가운 겨울바람을 헤치고 배 한 척이 부산항 4부두로 들어옵니다. 바로 배 위의 발전소라 불리는 발전함, 레지스탄스 호입니다. 정부가 미국에서 사들인 발전함인데요. 배는 1961년 미국 뉴욕항을 떠나 6개월간의 긴 항해 끝에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기의 대부분을 북한의 수력 발전에 의지했는데 북한의 예고 없는 단전에 속 숨막힌 경우가 많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하는데 제약이 많았죠. 레지스탄스호는 노후 발전선이긴 했지만 3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는 당시로선 대규모 전력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자, 이제 힘찬 엔진 소리와 함께 전기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전함을 도입, 지난 연말에 부산에 입항되었습니다. 1961년도 월동전력 긴급대책으로 도입된 발전함 레지스탄스호의 시설 용량은 3만 킬로와트로서 부산 제4부두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송전 개통은 함내 변압기에서 레지스탄스호는 8년 동안 부산항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제한 송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이후에 다 발전소 있는 것도
거의 다 뭐 무너져 버렸고 사실 이 부산항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전력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 바로 레지스탕스 호를 그 미국으로부터 사실 사용하고 있는 배죠. 이걸 갖다가 가져오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산과 이 영남 지역의 어느 산업시설에 이제 전기를 보내죠.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부산에서 다양한 근대 산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에다 비할까? 저 사랑스러움. 한순간인들 잊을까? 저 사랑스러움. 제1제당은 어머니들의 사랑과 정성을 거울 삼아 백설표 식품을 만듭니다. 믿고 찾는 백설표 제1제당. 부산 대표 변화가 부전동. 이곳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예전에 전포천이 흘러오던 곳이고 여기 지금 동천하고 전포천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서리에 1953년 6월에 그러니까 휴전이 되기 직전이었죠.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호암 이병철님이 이곳에다가 제1제당이라는 제1제당 공업사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제당 회사 제1제당. 동천 옆에 들어선 대규모 공장으로 기업은 순수 국산 기술로 설탕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설탕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는데요. 사업의 성공을 발판 삼아 이후 대기업 삼성이 탄생합니다. 이제 제1제당에 견학을 왔어요. 그 견학을 왔는데 설탕을 먹으려면 다 가져가라. 그 뭐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양껏 가져가라. 그래서 양쪽 호주머니에 드분하게 이제 담았어요. 집에 가니까 설탕이 녹아가지고 옷이 찐득했던 그런 기억. 사실 부산항의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국내 유명 기업의 전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LG그룹의 시작인 라키화학은 물론 경남모직, 국제그룹 등 수많은 기업이 동천과 전포천 주변에서 태어났죠. 항구의 물줄기를 젖줄 삼아 다양한 근대 기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목재. 미군의 합판을 납품하던 것이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한 건데요. 당시 목재는 대한민국 산업의 선두주자였습니다. 특히 부산엔 세계 최대 규모의 합판 생산 공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기는 다 바다였습니다. 바다에 이제 그 원목을 저기다 이제 띄워놓고 이제 작업을 하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원목을 또 수입해가지고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장을 운영해 왔죠. 아마 부산에서는 제일 컸다고 봐야죠. 가장 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목재 산업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동명목재는 한국 최초로 수출 1억 불을 달성합니다. 합판은 부산항에서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항구에서 태어나 항구를 따라 성장한 산업, 항만과 근대산업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원료의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항만은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업의 입지들은 어떻게 하면 원료를 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뭐냐면 기업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항만에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했던 것이죠. 부산항의 한가운데 있는 섬, 영도. 요즘 영도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입니다. 포도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다는 건 부산의 큰 매력입니다. 이색적인 풍경 뒤엔 뜻밖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영도는 1960년대 부산항의 최대 밀수차. 당시를 기억하는 해녀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 배에서 가져오다가 물에 그냥 빠뜨리면은 우리 해녀분 그 해녀분들이 물에 들어가서 건져내 가지고 하고. 해녀 한 사람은 물회질 하다가 그 밀수를 주었어. 준 것이 금이요. 금인데 그 할아버지는 몰라서 그것을 금방에 가져가서 진짜 금이야 해서 가져가니 거기선 밀수한다고 그 할아버지를 징역 살았어. 그 금은 압수되고. 밀수품의 상당수는 국제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국제시장은 예부터 수입 물건이 많아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죠. 부산항에서 몰래 들어온 물건이 거래되던 밀수품의 천국, 국제시장. 전쟁 이후 밀수가 늘어나면서 국제시장은 전국적인 밀수품 공급처가 됩니다. 물론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자를 생산하는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부산이라든지 이제 전쟁이 소강 상태에 가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뭔가 필요한 물자들이 나가야 되니까 부족한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무역에서는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수품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당시 어떤 제품들이 몰래 거래됐을까요? 이 자료는 이제 예전에 세관에서 이제 특공대 밀수 검거했던 그 당시들 자료입니다. 시계와 카메라 등 고가의 제품은 물론 생필품도 밀수됐습니다. 옷감과 화장품이 많았는데 기술이 미흡해 아직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힘든 제품들이었습니다. 물건의 상당수는 일본 대마도에서 들어온 것인데요.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 전쟁 후 계속된 통제무역.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밀수는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밀수는 정부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밀수가 기승을 부리던 1966년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부산항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배입니다. 평범한 어선처럼 보이지만 이 배는 어선이 아닙니다. 바로 밀수선입니다. 특공대 밀수선이라고도 불리는 이 배는 탱크 엔진을 달아 불법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우리나라 세관의 감시선 독수리호입니다. 대마도 이자랑에서 물건을 잔뜩 싣고 온다는 추랑 첩보에 부산 세관이 서둘러 준비한 단속선입니다. 그날 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숨막힌 추격이 바다 위에서 펼쳐집니다. 독수리호는 잠복 8시간 만에 밀수선을 잡습니다. 밀수선엔 1,000만 원 상당의 옷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일본 순시선이 나타납니다. 영해 침범을 이유로 오히려 독수리호를 강제로 끌고 갑니다. 감시선은 밀수 단속이란 정당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불법 납치됐습니다. 독수리호 납치는 한일 외교에 악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항에서 100길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대마도 이즈하라. 이즈하라는 대마도 남단의 작은 어촌입니다. 인구가 1만 명이 조금 넘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죠.
사실 이곳은 특공대 밀수의 본거지였습니다. 우린 수소문 끝에 당시 밀수선이 정박했던 포구를 찾았습니다. 밀수를 주도한 이는 대부분 한국인이었습니다. 평균 30여 척의 밀수선이 이곳에서 출항을 준비했죠. 다양한 상품이 배에 실렸는데 부두 인근엔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많았습니다. 私も20歳頃ここの洋品店に勤めとった。そしたら韓国の人がね買い物に来てバッグとかいろんなものを買って帰られたんですよ。正当な貿易で韓国からですね鉄くずとかですねいろんなものを小さな船でものすごく速い船です。スピードの出る。それで、10艘か15艘ぐらいおったでしょうね。積んできてあそこの下道のとこの船だまりにずっと船は入ってきよったんです。 1960년대 대일 밀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던 대마도 이즈하라. 우리는 당시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文字税関の港湾統計によりますと、変則貿易の最盛期だった1960年には1100隻を超える船が伊豆原港に入港し、貿易の総額も12億円を超えていたとのことでした。 1965년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후 정부는 대마도 밀수 근절을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합니다. 싸우며 건설하는 3천만의 대열에서 고의적으로 이탈하는 민족 반역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밀수입, 밀수출로 사복을 채우려는 얌체족이 바로 이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들 얌체족을 뿌리 뽑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밀수 추방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밀수. 정부는 밀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척결에 나섭니다. 가난했던 시대의 비밀 경제. 어쩌면 밀수는 부산항을 통한 경제 성장 뒤에 숨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미식가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음식, 바로 참치입니다. 수산물 유통의 메카, 부산항.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참치의 대부분이 부산항에서 거래됩니다. 태평양, 대서양 등에서 잡힌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참치를 먹기 시작한 것은 70여 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부산항과 깊은 연관이 있죠. 하루 종일 비가 내릴 모양입니다. 하지만 마도로스에겐 비 따윈 문제가 안 되죠. 저 멀리 배 한 척이 오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입니다. 이름은 지남호. 남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라는 뜻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친히 지어준 이름이죠. 이 배는 처음부터 원양어선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다목적 조사선을 정부가 매입한 것이었죠. 처음엔 배를 제대로 다룰 사람이 없어서 애물단지 신세였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3년 후인 1957년
진화모는 드디어 부산항 1부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참치잡이를 떠납니다. 6월 26일 비 내리는 부산 제2부도에서는 1957년 6월 진화모의 출하식이 부산항 2부도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원양 어로 작업에 필요한 진화모는 출항 45일 만에 인도양에 도착해 한국 최초의 참치잡이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드디어 참치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알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도 참치를 잡는 나라로 이제는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신문이 나오고 하다 보니 그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참치 잡은 그걸 너무 떠벌리면 안 된다. 그러다 자칫 일본이 방해를 하면은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여기서 그만둬야 된다 해서 그때 아마 일간지 신문에는 못 나게 했다 하더라고. 당시 참치를 실제로 본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선을 잡았지만 그 누구도 이름을 몰랐죠. 청와대에 보고가 올라갈 즈음에야 진짜 생선이란 뜻의 참치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후 제2, 제3의 진화모가 출항하는데요. 이 회사는 진화모 제2호 선장인 김재철 씨가 창업한 기업입니다. 네, 여기에 온 참치들은 지금 주로 태평양에서 잡았던 참치들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고 있고요. 전체 우리나라 참치 가공하고 있는 캐파는 횟감용으로 지금 25%에서 30% 정도 저희들이 여기서 가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항에서 시작된 이 기업은 이후 참치 가공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됩니다. 사실 김호태 씨는 마도로스 출신입니다. 원양업 호황기에 살아있는 증인이죠. 그때 80년도에 출항할 때는 영도 옆에 보면 남해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출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원양어선 탈 때 정말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때는 우리 원양어선을 타서 개인의 성공이라든가 돈을 번다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국가에 또 우리가 외화를 벌어서 일조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많았었습니다. 진화모의 개척 정신을 본받아 수많은 배가 오대양을 누볐고 우린 세계 3대 수상 강국이 되었습니다. 산업 기반이 부족했던 시절 원양업은 외화 벌이의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5%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달러를 벌었습니다. 진화모가 처음 사모아에 출어했을 때 450톤 잡아가지고 약 9만 불의 외화를 획득했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처음 외화를 획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김재철 회장이 선장으로 갖는 제2 진화모 같은 경우에는 16개월 만에 1000톤을 잡아가지고 50만 불의 외화를 갖다가 사실 그 당시 엄청난 돈이죠, 그게. 우리가 60년, 70년대에는 이 달러라는 것이 우리로서 너무나 긴요한 산업 발전의 자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원양 산업을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 기반에 좀 많은 기여를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이제 하는 거죠. 부산항의 또 다른 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월남전 파병군입니다. 바로 이 자리, 이 자리가 삼부도고. 지금은 공사를 해서 그렇지 오늘 부두 끝이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오륙도 지나가지고 태종대 쪽에 배가 안 보일 때까지 부모들이 촛불 켜고 울고 불고 이래 저러고 이렇게 했다고. 전우의 나라 월남 땅에 자유를 심겠다는 굳은 결의 아래 뭉친 평화의 사도 비둘기 부대 제1진이 부산항을 출발, LSD 수송함 편으로 월남을 향해 떠났습니다. 부산항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던 그날.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 파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어린 시절이니까는 나이 뭐 20살, 19살 뭐 그때 뭐 우리는 해병대 월남을 지원하고 이랬기 때문에 어린 나이 같잖아요. 어린 나이니까 뭐 죽는가 사는가 그 자체도 사실은 모르고 갔지. 국가에서 가라니까 가는 거고. 이역만리로 떠난 청년 31만 명. 그들은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장병들은 월급과 참전 수당을 달러로 받았습니다. 월남전 파병을 통해 우리나라는 약 67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요. 이는 1970년대 경제 개발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처음 가서는 미군들 미군 장구를 보고 있고 미군 장구라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미군 놈 옷 입고 전투 못 하겠다. 우리인데 맞는 한국 옷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미군 주는 옷값을 달러로 정부에서 받고 이제 한국에서 옷을 만들어 온 거예요. 빨면 물 다 빠져보는 거라. 우리 그때 섬유 산업이 없을 때니까. 그래가 그걸 갖다가 5만 명이 되는 사람이 8년간 교체하는 그 옷을 만들어가 우리나라 가다 보니까 섬유 산업이 국제적으로 됐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달할 수 있도록 됐던 거거든요. 일종의 이것도 군납입니다. 그때 군납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피복하고 결국 신발이었어요. 근데 피복하고 신발이 그때 가장 발달한 도시가 어디냐면 이게 부산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 후반에 부산의 기업들 중에서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군납했어요. 이 군납을 통한 것도 사실은 수출이 되거든요. 이것도 애화의 획득이란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나라 이제 경제개발 자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산업화의 하나의 윤활유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항구는 경제 발전의 중요한 토대였습니다.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터미널인 부산항 제5부두가 생기면서 부산항은 대한민국 수출입의 대표 관문이 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상품이 대부분 출항길을 잡는 부산항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생선이나 김을 실은 무역선에 백길도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 정도가 고작이었지만 이제는 5대 양육대주로 백길을 열어놓고 실어내는 상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운동화에서부터 컴퓨터 같은 첨단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연평균 수출 증가율 25%. 수출 강국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부산항은 수많은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며 동북아 최고의 수출 항구가 됐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새로운 어떤 부두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최초의 부두가 만들어집니다. 그 부두가 5부두, 6부두, 그러니까 지금은 자성대 부두라고 부르는 그 부두인데요. 그 부두는 이제 컨테이너 시스템으로 부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차, 화물선, 그리고 컨테이너가 세트가 되는 그런 이제 대량으로 수출입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부산항이 최초로 열었던 거죠. 화물선에 오던 부산항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화. 올림픽의 횃불이 들어올 만큼 부산항은 부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시기 사람들이 부산을 주목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앞에 여기 있네요. 요 경남 아파트 시장 저 끝까지 전부 사마고모였어요. 사마고모. 그래 나는 이리 와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저 경비실이었거든요. 198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신발 산업. 지금은 대단지 아파트로 변했지만 삼화 고문은 부산 3대 신발 공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막
이거 쫙 깔려가지고 받칠 정도로 들어왔어요. 당시 부산 제조업 인구의 40%가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할 정도로 부산은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메카였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신발은 세계로 팔려나갔죠. 생고무 수입항이었던 부산항. 원재료 수급에 부산보다 유리한 도시는 없었습니다. 삼화, 국제고무 등 시대를 풍미했던 신발 기업이 항구의 물줄기를 따라 태어났고 1980년대 우리나라 신발 기업의 절반 정도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당시 단일 품목 수출 40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부산의 신발 산업은 그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항구는 도시의 중요한 생활 기반이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시작하면 저녁 7시 마치지요. 이 손목도 아프고 이래갖고 집에 오면 막 울고 내가 안 다니면 안 되나 이 정도로 참 밤에 잠시 손목이 알려고 울고 이랬어. 그래도 사모금은 다니면 회사에서 그래도 뭐 밥은 안 굶잖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월급날 되면 돈이 딱 나오니까 하루도 안 넣거든요. 그러면 1년 되면 퇴직금 나오지요. 그게 얼마나 줬어요. 수많은 입출항으로 쉼없이 달려온 부산항.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이 선박과 화물의 심한 적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어나를 화물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시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네! 1997년 부산 신항이 착공됩니다. 낙후된 시설과 물동량을 감당하지 못한 부산항은 운송 기능의 상당 부분을 신항에 넘겨주게 됩니다. (2006년에) 문을 연 신항.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신항은 예전 부산항보다 더 많은 연간 1,500만 컨테이너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다른 항구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대만 남단의 최대 도시 가오슝. 1858년에 개항한 가오슝은 대만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가오슝은 일제가 수탈을 위해 개발한 근대 항구인데요. 도시 곳곳에 일본풍의 건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这个日本占领台湾期间，那几乎台湾的糖就是输出到日本，那高雄港就扮演很重要的角色。所以这样的一个过程，让台湾的经济发展提升了，让台湾进入了跟世界同步的一个糖业王国。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가오슝항. 풍경이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구의 시간을 품은 특별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바로 컨테이너를 쌓아둔 작품입니다. 因为高雄是一个商业港，它有很多货柜的进出，所以货柜变成是高雄港的特色之一。所以我们用货柜来组一个艺术造型，那代表高雄市是一个跟货柜有关系的一个商港。 가오슝항은 대만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항이었습니다. 항구는 한때 세계 3위의 무역항으로 손꼽혔죠. 그러나 명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중공업이 쇠퇴했고 컨테이너 화물의 물동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항구가 쇠퇴하면서 부둣가인 빈 창고가 늘어났습니다. 화물을 잃은 창고는 일신연스럽게 방치됐죠.
정부는 대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버려진 부두에 새 숨을 불어넣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술이었습니다. 2000년대 정부는 창고 일대를 보월예술특구로 정하고 창작 전시공간으로 운영했습니다. 폐쇄됐던 부두가 예술의 무대로 바뀌면서 보월특구는 연간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의 대표 명소가 됐습니다. 相较于城市的经济，然后以及赚钱这件事情，市政府更有必要顾及民众所谓生活的这个部分。政府在经营这块博尔艺术特区这个地方，我们最主要的方向当然还是艺文的相关发展，因为毕竟在高雄市这么大的场域，很难得会遇到在海港边有艺术特区这件事情。 번성했던 지난 시간을 뒤로 하고 가오슝항은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운송이 아닌 문화와 휴식의 공간이 된 항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有很多的城市其实就把整个旧港区开发成所谓的市民观光休闲的区域，那也获得非常大的成功。那比如说高雄市的状况，其实也是类似哦。高雄市早期是一个工业城市，那现在能够慢慢的转型成为这个以文创为主的城市，其实是非常的不容易，一步一步走过来这样子哦。那这个部分，我想也是可以提供给韩国做一个参考这样。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한 이곳, 일본 모지항입니다. 모지항은 20세기 중반까지 규슈 지방의 대표 무역항이었습니다. 항구의 140년 역사가 부두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모지항은 일본 최초로 바나나가 수입된 곳이기도 하죠. 무역 기능이 사라진 항구가 이토록 활기찬 이유는 모지코 레트로 때문입니다. 모지코 레트로는 역사를 주제로 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1900년대 초반 무역으로 번성했던 항구를 재현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주민들은 모지항 보존회를 만들어 기금을 모을 정도로 힘을 쏟았습니다. 門司港の街をですね、門司港レトロとして再開発するにあたっては、今まであったこういうようなレンガの建物とかを生かしたですね、街づくりをするようにという北九州市さんであったり、この町の方々との協議でできてますので、そこに対してはこの港のすぐそばにあるこの生きてる建物というのは非常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と言われてます。 근대 건축물들은 항구 주변으로 이전 복원됐습니다. 덕분에 도시는 이국적인 분위기로 가득 채워졌죠. 모지코 레트로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물은 철도역. 르네상스식 목조 구조로 지어진 모지항역은 일본 최초의 국가문화재 목조역입니다. 규슈 철도의 시발지인 모지항역은 옛 모습 그대로 복원돼 감성 넘치는 독특한 공간이 됐습니다.いろんな改修をしながらですね、約7年間かけましてこの門司港駅は今、建てられた大正3年の姿になっておりますけども、その時にご協力していただいた町の方々であったりですね、北九州市の方々であったり、そういった方々の支援を受けながら、今現存している駅でございますので、皆様方に愛されている駅でもあり、門司港のシンボルとして今、役目を果たしているという駅でございます。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산항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150여 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부산항은
개항 이후 가장 큰 변화 앞에 섰습니다. 총 사업비 8조 원이 넘는 북항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부두 일부가 폐쇄됐고 자성대 부두가 곧 철거되면 항만 시설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현대를 이끈 항구가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새롭게 만나고 도시를 다시 한번 뜨겁게 할 그날을 부산항은 꿈꾸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전쟁을 거쳐 지금의 모습까지 부산항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작진은 부산항의 기억을 되살리고 잊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창고에 묻혀있던 천여 장의 사진과 필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AR, XR 등 최첨단 CG를 통해 지금은 볼 수 없는 부산항의 원형을 영상으로 복원해냈습니다. 부산항은 역사의 순간마다 사람들에게 품을 내주었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실어 날랐습니다. 제국의 관문에서 시작해 위대한 출항을 통해 새 시대를 연 부산항 150년.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이 담긴 이 항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